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데미안입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봄바람에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책은 1919년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소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나온 이 작품은 주인공인 에밀의 자전적 고백을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한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작가든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설가가 가공해낸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튼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워졌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단 한 번뿐인 귀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존재가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면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일 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존재 그 자체다. 세상의 많은 현상이 오로지 한 번 그곳에서 교차되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저마다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며 숭고한 것이다. 인간 누구든 신의 피조물로서 괴로움을 느끼며 십자가에 매달린 한 명의 구세주와 함께 살아간다. 오늘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적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기는 해도 느낀 만큼 쉽게 죽어간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지식인이라 할 수는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별을 바라보거나 책을 들춰보며 찾지 않고 내 몸 안에 피가 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단지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그 대신 무의미함과 혼란,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난다. 마치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을 암시한다. 지금껏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모호하게, 어떤 이는 좀 더 투명하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삶의 끝까지 갖고 간다. 더러는 전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쳐버리고 도마뱀에 그쳐버리고 개미에 그쳐버린다. 또 더러는 상체만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가 던진 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협곡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같고 유래가 같다. 우리는 같은 시면에서부터 시작된 시도이고 투척이다. 하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목표를 실천하며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두 세계.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10살 때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진하게 밀려와 가슴을 파고들며 슬픔과 즐거운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들과 환한 건물, 교회 탑들과 시계소리, 사람들의 얼굴과 아늑하고 따뜻한 방, 비밀에 둘러싸여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과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 약 다리는 냄새와 말린 과일 향이 난다. 그곳엔 두 세계가 얽혀 있었고 밤과 낮이 세계 양쪽 끝에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비좁아서 그곳에는 오직 부모님만이 살고 있었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의 세계이기도 했다. 이 세계에 속하는 것은 부드러운 광채, 청명함과 깨끗함이었다. 여기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좋은 예의범절들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으며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세계였다. 이 세계에는 곧바로 미래로 통하는 고등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좋은 목적들, 사랑, 그리고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으려면 이 세계를 향해야만 했다. 한편 또 다른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속했고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끔찍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쳤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고함치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 쓰러진 말들,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거칠고 잔인한 이런 모든 일이 바로 내 주위에 옆골목에 이웃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인들은 주술을 걸어 누군가를 병이 나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으며 방화범들이 경찰에게 잡히기도 했다.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것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 어둡고 폭력적인 것이 가득한 곳에서 한 걸음에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 세계의 경계가 가깝게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두 손을 다림질된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같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들의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거나 작은 푸줏간에서 이웃집 여인들과 싸울 땐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그 어두운 곳에 속해 있었다. 모든 게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내 자신이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한동안 살고 싶었던 곳은 그런 금지된 세계였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인데도 마치 아름답지 않고 지루하며 몸이 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훌륭하고 절도 있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학교 생활을 견디고 공부를 해야 했으며 온갖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어두운 세계의 옆이나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어서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거나 어쩌면 그 안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린 방탕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선한 것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당들과 방탕아들에 관련된 일들이 나를 더 사로잡았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방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밝은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야말로 불만스럽게 여겨졌다. 어둠의 세계를 떠올리며 나는 종종 악마를 상상했다. 악마는 변장을 하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면서 우리 집이 아닌 길거리나 시장, 술집 어딘가에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 눈의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운 듯 보였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었으며 나쁜 점이 없었다. 물론 누나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늘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선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가 가깝게 지낸 타락한 불황아들은 누나들에 비하면 같이 지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오히려 많았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 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 속에 착하고 귀한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다. 천사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이고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밝은 음악과 향기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행복처럼 내가 천사같이 굴었던 날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가끔 우리들에게 허락된 어린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가 화가 치밀면 스스로의 화를 못 참아 닥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그런 후에는 초라하고 어두운 후회로 가득 차서 보내는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고 그 후에야 다시 밝은 빗줄기가 내리고 갈등이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반에는 시장의 아들과
살림건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둘 다 난폭한 사내아이이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했다. 그럼에도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늘 경멸하던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한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치 크로머였다. 그 애의 아버지는 재단 사일을 하는 술 주정뱅이였으며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치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 애는 벌써 어른스러운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바로 앞 다리 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의 강가는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녹슨 철사줄과 그 밖에 다른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끔 쓸만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치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중에서 물건을 골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져버렸다. 크로머는 우리들에게 납, 구리, 주적으로 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겨 넣었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은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셨다면 분명 그 애와의 만남을 말리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프란체 크로머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편 그 애가 나를 한표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애와 함께 어울린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스로 침을 뱉었었는데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맞췄다.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어댔다. 난 말없이 있었지만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 떨어져 크로머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가만히 있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나의 태도가 그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치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친구들도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못 본 채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변두리불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순간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금방 그치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온갖 기계를 부렸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아야 했는데 한 번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30분쯤 뒤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와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두 친구는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지만 크로모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더니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그 이야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모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는 크로모가 조금 뒤에 돌아가자고 말하자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크로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가 천천히 걸었는데도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애는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볕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의 방에 커튼이 보이자 나는 저절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는데 프란치 크로모가 뒤따라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문 밖의 마당에는 햇빛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모는 나의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걸 말이야. 그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크로모가 나직이 말했다.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 거겠지. 크로모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 바짝 끌어당겼다. 그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그의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2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밥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설마 네가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애에겐 배신 따위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넌 내가 2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으니 2마르크를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고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이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하지 않았던가. 이럴 수가. 하나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애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내게는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 은시계는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 상태에 그대로 나에게 물려주셨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그럼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가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야. 좀 고쳐야 되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 애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주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 애의 손이 얼마나 난폭한지, 얼마나 나에게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 하는지를 확실히 느꼈다. 그거 은시계야. 나는 떨면서 말했다. 낡아빠진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 애가 바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이라고. 진짜야. 난 가진 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는구나.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 애는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대로 가게 두어선 안 됐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난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그럼 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 농담이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말을 좀 해봐. 무엇이든 할게.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좀 마. 그 애는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고 있잖아. 나는 2마르크를 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그건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넌 내게 2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난 그 말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2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닿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난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조그만 저금통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비슷한 다른 기회에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어린 나이였다. 난 가진 게 없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난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반도 있어. 그걸 가져다 줄게. 내가 슬프게 부탁했다. 크로머는 다만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다가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웃기지 마. 내게 고물 잡동사니들을 주겠다고?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그 애는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걸? 돈은 구할 수가 없어.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여유를 줄 테니 내게 2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러면 되는 거야.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나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알았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실행할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둠 속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앉아 우는 나를 보았다. 난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방탕아가 그립던 고향에 있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 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색이었으며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 속에 깊숙이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 적에게 협박을 받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위협과 불안과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사암이 깔린 고급 바닥,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내게 위로가 될 수 없었으며 확실히 내 것도 아니었다. 오롯이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깔개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발. 나는 우리 집의 세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몰고 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가졌다 해도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 장난이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뒤쫓아와 내게 손을 뻗쳤다. 운명의 소나기에서 어머니조차도 나를 구해낼 수 없고 어머니가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건 이런저런 문제거리도 아니었다. 나의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 왜 나는 그 애를 따라갔을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이상으로 왜 크로모를 따라갔을까? 왜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대고 영웅이 된 것 마냥 으스댔을까?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있고 이제 저기
내 뒤를 쫓고 있다. 한순간 나는 앞으로 닥쳐올 공포보다 내 앞길이 점점 더 내리막으로 향하다가 마침내는 암흑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확신에 몸을 떨었다. 지금 이 잘못으로 인해 새로운 잘못들을 저지를 것이고 누나들과 다정히 지내는 것과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것도 모두 거짓이 될 것이며 나만이 알고 있으며 숨길 수밖에 없는 운명과 비밀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난 똑똑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는 순간 잠깐 어떤 믿음과 희망이 내 마음속을 스쳤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처분을 따라 벌을 받으면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잘못을 비는 시간,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 후회로 가득 차서 용서를 비는 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었던가.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나는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비밀 하나와 죄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 순간부터 영원히 나쁜 길로 빠져들어 악한 사람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분명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겠지. 나는 어리석게도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했다. 이제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신발만 보고 꾸중하신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중하시느라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불꽃처럼 튀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날이 선 듯한 반항심이었다. 순간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젖은 신발만 꾸짖으며 나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살인죄를 지어 심판받아야 할 판에 조그만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을 신문받는 사람이 된 심정이었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적대적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강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고 이 느낌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모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을지도 모르고 비록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루고 있지만 내 머리 위로 폭풍이 휘몰아쳐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새긴 최초의 칼자국이었고 내 유년 시절을 이루는 기둥에 가한 최초의 칼질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가 각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기둥이었다.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이런 체험으로 우리들의 운명에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그어져 간다. 그런 칼질과 균열은 점점 늘어나고 아물다가 잊혀져 가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암실에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피를 흘린다. 그 새로운 느낌 때문에 곧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나는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해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속 본질적인 것은 그 무엇도 차지할 수 없었다. 어린아이도 그 정도는 어떤 지식인보다 잘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 내일의 난관을 빠져나갈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느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리고 달라져 버린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저녁 내내 애를 써야만 했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붙은 그림들이 나에게 작별을 구했고 나는 내 삶의 온갖 행복이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채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어둡고 낯선 세계에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한가운데에 흡입력 있는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음을 감지했다. 난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고 그 맛은 쓰디쓴 맛이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자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겨우 침대에 누웠을 때 기뻤다. 조금 전 저녁 기도는 최후의 죄를 사하는 지옥불처럼 내 위에 쏟아졌고 가족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불렀지만 난 차마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멜로디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즙이자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실 때도 함께 기도를 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심한 마음의 경련이 나를 단련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갈라놓았다. 차갑게 떨며 몹시 지쳐서 난 내 방으로 갔다.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따뜻함과 안정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내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어머니의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으며 어머니가 든 촛불의 빛이 아직도 문 틈새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준다면 어머니는 느끼실 것이다. 나에게 다정하게 입맞추고 물어보겠지. 너그러이 희망을 안기며 묻겠지. 그러면 나는 울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버릴 것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 틈새로 비치던 촛불의 빛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만 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낮의 일을 떠올렸고 적의 눈을 응시했다. 나는 또렷하게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실눈을 뜨고 야비한 웃음을 지었다.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젠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커졌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크고 악마처럼 변해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크롬은 없었다. 그저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여 있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내가 한 배를 타고 있었다. 밤중에 잠에서 깨기 전까지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으며 누나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다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어느 순간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왜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창백한 안색이었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마자 토하고 말았다. 덕분에 나는 얼마간 좀 괜찮았다. 조금 아픈 덕에 아침 내내 카밀로 차를 마시며 누워있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재밌게 들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어떤 환상과 동화의 세계처럼 햇빛이 찬란하게 방안을 어른어른 비추었다. 학교의 초록 커튼에 가린 그런 햇살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도 흥미롭지 않았으며 뭔가 박자가 어긋난 멜로디 같았다. 그래, 만약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가지 않을 좋은 핑곗거리였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모에게서는 보호해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곧 잠든 척하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몸이 다시 좋아졌다고 했다. 이럴 경우 대개 다시 자리에 놓거나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계획 하나를 세워두었던 것이다. 돈 없이 크로모에게 갈 수는 없었기에 내 작은 저금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도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돈으로 크로모를 달래기는 어렵지만 돈 한 푼 없이 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냈을 때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하지만 어제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가슴이 거칠게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야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고 잠겨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금통을 깨트려서 뜯는 일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막대 하나를 두 동강으로 부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저금통이 부서진 자리를 보니 무척 슬펐다. 이것으로써 나는 처음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쁜 짓이라곤 사탕이나 과일 같은 간식을 몰래 꺼내 먹은 정도의 일밖에 없었다. 이것이 비록 내 저금통이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크로모와 그가 속한 세계에 내가 한 발 더 가까워졌고 그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저항했지만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악마가 나를 데려간다 해도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불안함에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 안에 가득 찼던 돈이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적었다. 65 펜이었다.
나는 아래층 마루 밑에 저금통을 감추어 놓고 돈을 꼭 쥔 채 집을 나섰다. 지금까지 현관을 지나던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얼른 도망쳐 나왔다. 아직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지름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어갔다.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집들과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언제인가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일탈러를 주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행운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미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치 크로모가 나를 알아보았다.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나에게 걸어왔다. 내 곁에 가까이 오더니 명령하는 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슈트 거리를 따라 계속 내려가 좁은 다리 하나를 건너 작은 골목 끝에 있는 공사 중인 집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작업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문도 창문도 없는 담벼락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크로모는 주위를 살핀 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애는 벽 뒤로 돌아가더니 나에게 오라고 신호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어? 그는 싸늘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쥐고 있던 돈을 빼서 그 애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의 짤랑거리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 애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았다. 65페니 뿐이야? 그 애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겁에 질려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젠 정말 한 푼도 없는걸. 꽤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나를 비난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난 결코 너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니켈 돈 따위는 집어치워. 너도 잘 알겠지? 내가 곧장 일러 바치러 가면 그 과수한 주인은 값을 깎지는 않겠지. 값을 정확하게 전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가 저금한 전부야. 그건 네 사정이지. 뭐 널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를 빚진 거야. 언제 갚을 거지? 크로모, 그래, 꼭 줄게. 내일이나 모레. 어쩌면 곧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겠지? 그건 나와 상관없어. 널 괴롭힐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다만 오늘 오전 중에 그 돈을 받았으면 해. 너도 알다시피 난 가난해. 아마도 넌 나보다 좋은 옷에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었을 거야.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할게.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땐 정확히 가지고 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 애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나는 대답했다. 응, 알고 있어. 단지 우리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뿐. 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그 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지금도 다시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가끔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나 놀이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파람 소리가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구속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온화하고 풍요로운 어느 가을 오후에 나는 가끔 아끼던 정원에 나와 서 있곤 했다. 그때 나는 어린 시절 즐겨했던 놀이를 다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어리고 착하고 자유롭고 죄 없이 보호받던 소년 역할을 맡았다. 그럴 때면 예상은 했지만 늘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 내 마음의 줄을 탁 끊어놓았고 어린 시절 추억과 상상들을 산산조각냈다. 또다시 협박하는 이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초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곳에서 그에게 계속 변명을 하고 돈을 재촉당해야 했다. 그런 모든 일이 불과 몇 주일쯤 계속되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수년처럼,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가끔 리나가 부엌 식탁 위에 그냥 놓아둔 시장 바구니에서 5페니나 10페니를 훔쳐가지고 갔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모에게 욕을 먹었다. 크로모는 자신이 요구한 액수만큼 가져오지 않는 내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말했다. 살면서 이때처럼 고통스러운 적도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욕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그 저금통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은 늘 불안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오실 때는 혹시나 저금통의 행방을 물어볼까봐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보다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대체로 내가 돈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 애는 자신이 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신시켰다. 혹은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뛰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의 윗옷에 종이 조각을 붙이고 오라든지 하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책으로 나는 며칠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결국에 나는 아팠다. 자주 토하고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내게 더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어머니의 관심에 믿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와 오셨다. 착하게 하루를 잘 보내면 저녁에 잘 자라고 상으로 초콜릿을 주시곤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단지 머리를 흔들 수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초콜릿을 내 머리 침대맡에 대놓고 나가셨다. 이튿날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캐물으려 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오셨는데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는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내릴 뿐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였다. 우리 집에 정돈된 평화 가운데서 나는 겁먹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으며 잠깐이라도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지내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며 이유를 물어왔지만 나는 차갑게 문을 닫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데미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